하늘 향해 두 팔 벌린 나무들처럼 무럭무럭 자라나는 나무들처럼 아이들의 웃음은 제 삶의 활력이 되고 기쁨이 되며 보람이 됩니다. 아이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저 좋습니다.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길, 제가 소아과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먼지 같은 씨앗이 새싹으로 눈터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기까지 보살피는 손이 있듯 아이들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는 한의사, 제 이름은 신동길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의 이자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이아몬드? 금덩어리? 아니죠. 바로 우리의 새싹들,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찾아온 함소아. 어딜 봐도 병원이 아니라 놀이터나 유치원 같은데요. 이 병원 원장님이 참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을 좋아해서 소아과 한의사가 되었다는 함소아 서초점 신동길 원장님,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닥터스의 이자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소아 한의원 서초점의 신동길입니다. 제가 원장님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 있으니까 갑자기 보약부터 좀 생각이 나는데요. 소아 질병에도 보약이 필요한가요? 한방에서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장, 폐, 신장 이렇게 세 가지 장부가 특히 약하다라고 보는데요. 이 비장이라고 하는 거는 소화기 계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화기가 약해서 체하기도 쉽고 소화가 안 되기도 쉽고 그런 문제들이 잘 생기게 되고요. 또 폐가 약해서 호흡기, 폐는 호흡기를 얘기하는데 이제 감기도 자주 걸리고 이렇게 아프기가 쉽죠. 그리고 이제 신장 기운이 약하다는 거는 신장은 우리 소변을 보고 이런 것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한방에서 말하는 신장은 이제 뼈대나 이렇게 딱 기본적인 체력. 그래서 이 비폐신 3장이 다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요. 소화질환을 치료하거나 아니면 그냥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세 가지 장기를 보호하는 게 제일 치료의 기본이 되죠. 그런데 원장님, 저는 한약이라고 하면 좀 쓰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사실 저도 어릴 때 한약을 많이 먹으면서 자랐었는데요. 그때 써서 어떨 때는 토할 뻔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토해가지고 엄마한테 막 혼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렇게 쓴맛이 나면 애들이 먹을 수 있는 애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한약에 올리고당이나 자일리톨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맛 자체를 좀 달콤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천연 초콜릿 향이나 또 캐러멜 향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한약의 그 안 좋은 향을 좀 이렇게 숨기게 된 그런 약들이 나와서 애들이 좀 좋아하고 잘 먹는 편이고요. 또 이제 더 어린 애들을 위해서는 증류 한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한약을 아예 맑게 만드는 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한약을 압력을 가해서 다시 증기로 만든 다음 그걸 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약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맛 자체가 물맛이고요. 향도 거의 나지 않는 거라서 젖먹이 애들, 그러니까 분유 먹는 애들은 분유 타는데 그 물로 사용해서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달콤한 한약 같은 건 저도 먹어보고 싶네요. 그렇게 한약이 아이들한테 맞추면 그럼 아이들도 부담 없이 한방병원에 오는 걸 좋아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그 소아 전문 한의원인 이곳을 내원하는 아이들의 그 질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일 많은 환자군이 일단 감기라든지 비염 이런 호흡기 질환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또 중이염이라든지 천식이라든지 기관지염 이런 증상으로 오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알레르기 질환들, 그러니까 아토피라든지 또 알레르기성 비염, 두드러기 이런 증상으로 오는 친구들, 그리고 소화기가 약해서 식욕이 떨어진다, 또 배가 자주 아프다, 설사를 잘한다, 변비가 있다 이런 질환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약해서 체력이 너무 약하다, 면역력이 약한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애가 너무 살이 안 찐다, 반대로 우리 애는 너무 좀 잘 안 먹는 것 같은데 너무 비만하다, 그래서 오는 그런 환자들이 주로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이 질병은 한방이 참 효과적이다, 이런 질병이 있나요? 제가 이제 한의사로서, 소아 전문 한의사로서 생각할 때는 특히 이제 아이들은 약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이가 허약해서 생기는 뭐 질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는 한방이 특히 좀 장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비위기능이 약해서 애가 너무 안 먹는다라든지 뭐 혹은 우리 면역력이 조금 약해서 뭐 비염이 있다 아니면 아토피가 있다 이런 경우에 좀 더 근본적으로 뭐 몸을 도와주면서 알레르기 증상을 치료하고 하는 데는 조금 한방이 장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아토피 얘기하셨는데 네. 그 발병 초기에도 이게 아토피 질환인지 아닌지를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제 아토피는 주 진단 기준이 있고 보조 진단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고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주 진단 기준 3가지 중에 2가지 이상, 또 보조 진단 기준 14가지 중에 뭐 4가지 이상이면 아토피라고 진단을 하는데요. 뭐 간단하게 주 증상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첫 번째가 가려움증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말에 의하면 우리 뭐 가렵지 않으면 아토피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가려움증이 가장 주된 증상이 되고요.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연령에 따라서 조금 부위의 차이는 있지만 특정 부위에 어떤 아토피와 비슷한 그런 이제 모양이 특징적인 발진 모양이 나타나야지 이제 진단을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아토피 질환이라고 하는데 아토피 질환이 결국 알레르기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이 자기가 있거나 가족이 있거나 뭐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천식 이런 것들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이 3가지 중에 2가지 이상을 만족하면 아토피로 진단을 하게 되죠. 아, 네. 네. 그런데 아토피가 이 완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골치 아픈 질병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 원장님만의 특별한 치료 방법이 있다면? 네. 아토피는 사실 뭐 의사들도 좀 사실 자신이 없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저만의 어떤 비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가 있는 친구들이 오게 되면 우선은 증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먼저 하고요. 예를 들어 증상이 급성으로 올라오면서 뭐 진물이 나고 막 가려움증이 정말 심하고 이런 형태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습열형이라 그러는데요. 그런 형이냐, 아니면 그 중간에 이제 조금 증상이 만성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중간 정도, 뭐 그러면서 장 기능이 약해진다든지 이런 뭐 그런 형태냐, 아니면 이제 아예 만성화돼서 오래됐다, 그리고 뭐 피부도 얇아지거나 또 두꺼워지거나 뭐 가려움증이 많거나 건조해지고 이런 형태가 나타나느냐. 그래서 이 세 번째는 이제 뭐 음이 허해지고 피가 말랐다, 혈조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제 아이의 증상을 보면서 이 3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또 이제 그 아이의 체질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비장, 위장 이쪽 기능이 약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속에 열이 많다라고 표현하는데 간에 열이 많아서 그래서 오히려 이 피부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또 이제 폐나 신장 기운이 약해서 이 피부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이제 아이들마다 그런 이제 체질적인 부분과 증상의 부분, 이 2가지를 조합해서 이제 치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기본적인 개념이 사실 의사가 아토피를 치료한다 이거라기보다는 엄마와 뭐 혹은 가족들하고 같이 치료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토피는 특히 뭐 생활 관리가 중요한 질환인데요. 뭐 먹는 거, 또 수면 습관, 또 공기를 환기시키는 것, 보습제 쓰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엄마와 계속 얘기해가면서 어떻게 해보니 어떻더라 이런 이제 피드백을 제가 이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해봅시다. 물론 뭐 한약 처방이나 뭐 침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하는 거지만 엄마하고는 그런 이제 생활 관리하는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해서 이제 잘 치료와 관리를 같이 해나가는, 그게 이제 뭐 비법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비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아토피를 걸리지 않기 위해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그러니까 유전적인 요인이 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심해도 뭐 안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아토피를 그래도 더 악화시키거나 유발할 수 있는 요인들을 피하는 게 뭐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음식으로 따지면 우리 그 유제품, 그러니까 우유나 치즈 이런 유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새우나 게, 조개, 뭐 또 혹은 고등어 이런 어패류들, 그리고 뭐 계란, 그리고 이제 땅콩 같은 이런 견과류, 그리고 이제 보통 안 좋은 음식들이라고 생각하는 인스턴트 식품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 뭐 우리 아이스크림, 초콜릿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아토피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피해주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만 뭐 진먼지 진드기나 곰팡이 뭐 혹은 꽃가루 이런 것들 혹은 먼지 이런 것들에 알레르기가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요즘같이 이제 미세먼지가 많다든지 이럴 때는 외출할 때 뭐 마스크를 착용을 한다든지 혹은 날씨가 좋은 때는 또 환기를 좀 잘 시켜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또 습도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뭐 날씨가 또 괜찮은 때지만 추울 때 특히 이제 겨울에 보통 보면 문을 꼭꼭 닫고 난방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굉장히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습도 조절을 해야지 피부에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한방에서는 이게 폐가 약하면 폐는 우리 좀 생각을 해봐도 약간은 좀 촉촉해야 좋은 장기입니다. 그러니까 피부도 한방에서는 숨을 쉬는 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건조해도 안 되고 너무 축축해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촉촉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호흡기도 항상 촉촉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 물도 자주 마시고 이런 것들이 좋겠죠. 요즘에 아토피뿐만이 아니라 뭐 비염, 중이염 그리고 축농증 이렇게 어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이 아이들에게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이제 알레르기성 비염의 3대 증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재채기, 콧물, 코막힘 이 세 가지 증상입니다. 애들이 애취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맨날 콧물을 달고 지낸다. 아니면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증상이 코가 나오지는 않는데 막혀 있다. 네, 뭐 코막힘 아니면 코가 안에 들어있는 소리가 이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증상들을 아이가 이제 보이게 되는데요. 이제 애들이 이런 뭐 증상들을 엄마가 뭐 코 안을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보이는 증상들이 간혹 있습니다. 애들이 코를 맨날 이렇게 한다든지, 맨날 파고 있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이렇게 밀어 올린다. 뭐 그리고 딱 봤는데 애가 눈 밑에 이렇게 다크스클이 이렇게 보인다. 이런 것들도 이제 비염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증상이 되고요. 그리고 코가 안 좋다 보면 냄새를 잘 못 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맛도 더 없어지기도 하고요. 또 엄마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가 안 좋으면 공부하기가 힘들다던데 이런 이제 걱정을 합니다. 실제로 코가 막히면 이제 우리 산소 공급이 조금 원활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머리도 좀 더 무거워지기 쉽고 이제 남들이 볼 때 산만해 보입니다. 계속 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애가 선생님이 볼 때도 쟤는 좀 산만하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기도 쉽죠. 부비동염, 이제 축농증이라고 하는 증상은 비염과 비슷하게 이제 뭐 코가 있고 이런 증상이긴 한데요. 이제 얼굴 속에 있는 뼈 속에 여기 공간이 비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를 부비동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뭐 끔찍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누런 코가 이제 차는 그런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비동염은 감기가 보통은 한 일주일이면 우리 좋아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열흘 이상 가고 있다. 열흘 이상 가면서 코가 계속 나온다. 뭐 기침이 난다. 혹은 애가 갑자기 열이 많이 나면서 막 콧물, 기침 이런 증상이 난다. 아니면 감기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았다가 감기가 났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다시 뭐 열이 난다든지 아니면 다시 코가 안 좋아지고 코가 넘어가면서 기침한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이제 축농증의 증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비염이나 축농증은 사실 치료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한방에서는 이 증상에 따라서 이제 그 치료하는 약을 먼저 이제 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각자의 이제 체질에 따라서 조금 약한 부분들을 보강하는 이런 쪽으로 이제 한약 처방을 하게 되고 이제 침 치료, 아이들도 이제 뭐 침이나 뜸 치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침을 놔주거나 뭐 뜸을 해주거나 그리고 이제 한방에서도 하는 호흡기 치료들이 있습니다. 아로마 치료나 이런 것들로 이제 호흡기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매일 이제 코 안에 바르거나 뿌리거나 이런 이제 쓸 수 있는 한방 외용제들을 이제 같이 처방을 드리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치료하고 관리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제 비염이나 축농증도 마찬가지로 생활 관리가 같이 중요합니다. 뭐 모든 알레르기 질환들은 뭐 다 생활 관리가 중요한데요. 특히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는 이제 물 마시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어 물을 잘 안 마시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쁜 뭐 병 같은데 뭐 물병을 이건 너만 쓸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서 거기에 물을 채워줘서 하루 종일 이걸 조금씩 다 마시자 이렇게 한다든지 해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주면 뭐 콧속이나 부비동네에 이렇게 선모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는 털 같은 것들이 있어서 가래를 이렇게 밖으로 밀어내거든요. 콧물이나 이런 거를요. 그래서 물이 충분히 있어야 이 선모 운동이 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 마시기를 특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을 많이 마시는 것 외에도 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알레르기 질환들을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 기간으로 이렇게 나누는데요. 하나는 증상이 심한 급성 증상이 있는 그런 시기. 그래서 증상이 심할 때에는 증상 치료하는 위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관해기라 그래서 증상이 좀 가벼워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 관해기에는 근본적인 치료, 그러니까 특히 이제 폐, 한방에서 말하는 폐, 비위, 그러니까 비위 기능, 그리고 신장 기운, 이 세 가지 기운이 좀 약한 경우들이 많으니까 특히 이제 폐는 사실 직접적으로 코와 바로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비위가 좀 약하면 몸에 수분이나 이런 것들을 대사를 잘 못해서 이제 습기가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결국은 이 콧물이나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장도 마찬가지로 신장 기운이 약하면 근본 체력, 근본 면역력이 약하다라고 보니까 조금 증상이 좀 덜한 이런 관해기에는 이런 근본을 치료하는 그런 처방들을 통해서 알레르기 증상 치료와 면역력을 좀 조절해주는 이런 쪽으로 하면 알레르기 질환이 바로 없어지거나 이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견딜 만한 정도로 지낼 만한 정도로는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토피나 비염 등에도 이제 침 요법을 쓰시는 건가요? 한방의 치료 방법이 크게 전통적으로 세 가지 방법. 그래서 침, 뜸, 그리고 한약 이 세 가지가 이제 크게 방법들이 되는데요. 아이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침이나 뜸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어른들도 아픈 게 싫긴 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침을 딱 보여주는 순간 아마 맞으려고 하는 애들이 거의 없을 거라서 잘 이제 보이지 않게 놓는 작탁침이라 그래서 이렇게 살짝 놔주는 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그런 것들을 아이들과 장난치는 것처럼 도장 찍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놔준다든지 아니면 아예 아프지 않은 이렇게 그 자석침이라 그래서 자석이 붙어 있는 밴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혈자리에 이제 붙여준다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침을 쓰게 되고요. 혹은 그것도 잘 안 되면 이제 레이저 침이나 이런 것들은 통증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쓰게 되고, 이제 뜸 같은 경우도 뜨거우면 애들이 견디지를 못할 거고 또 화상이나 실제 이런 위험도 있으니까 전자뜸으로 아예 안전하게 나온 그런 것들을 쓰거나 아니면 뒤에서 이제 기계로 이렇게 쑥을 태워서 그 연기만 쐬어주는 이런 식으로 된 그런 뜸들을 사용을 합니다. 다 먹었어? 아이고 지금 아직도 입에 먹고 있네. 누구가 폴리? 아, 맞아. 그래 폴리 좋아해? 네. 폴리하고 그러면 엠버 중에 어떤 게 더 좋아? 헬리 아니야? 헬리 좋아해? 아니야, 혜리는 아니요? 동생이라고 했어. 코는 좀 어떻습니까? 전에 코 때문에 계속 소청현이나 이런 다른 약들 좀 쓰고 그랬었는데요. 네, 소청현 먹으면 바로 가라앉아요. 괜찮아요. 그래요? 괜찮은데 요새 열이 너무 많이 나갔는지 밤에 자면서 네. 옷을 다 벗어요. 다. 악수해보자 우리. 악수. 악수? 아 갑자기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는데. 제이야 메롱 할 수 있어? 에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빠처럼 에 해보자. 아 소리 내보자. 아 해봐지. 아이고 잘하네. 아이 잘했어. 이야 잘했어요. 입속이야. 제이 목 사진을 찍었다 그지? 제 입. 조금 지금 당장은 심각하게 이쪽이 나쁘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열이 많으면 어쨌든 호흡기 쪽도 좀 이제 또 코가 안 좋으면 눈이나 귀 이쪽도 같이 안 좋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약간 다크서클도 살짝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다크서클 있는 것도 약간 코가 좀 덜 좋아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되게 아빠 좀 공감을 좀 해주시는 거예요. 부모 입장이지만 이렇습니다 하면 거기에 대한 얘기해 주시고 이렇습니다 하면 얘기해 주시고 또 한 발 앞서서 거기서 이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시니까 좀 부모 입장에서 이렇게 좀 믿고 올 수 있는 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악수해볼까요? 우리 어젯밤에도 기침을 조금 하기는 하던가요? 요즘 기침은 거의 안 하는 것 같아. 에 해보자. 와. 괜찮아? 여기도? 5학년 중학교 1학년인데도 둘이 질투해요. 아 정말 간질간질 아우 잘했다.
와. 저희 애들은 중이염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볼 수가 일단은 있어서 그게 안심이 되고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는 선생님을 더 믿게 되고 그리고 항생제 없이 그리고 그 생약으로서 이제 애들을 치료할 수가 있어서 그게 기본적으로는 저한테는 맞더라고요.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그게 제일 걱정일 텐데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는 원인이 있나요? 네, 사실 뭐 한방병원이다 보니까 밥 안 먹어서 오는 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정말 큰 걱정이 되죠. 우리 애는 정말 저렇게 심하게 노는데 밥은 요만큼밖에 안 먹는다. 뭐 그래서 안 크는 것 같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오시게 되는데요. 이제 한방에서 볼 때는 일단 제일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비위가 약한 게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람이 뭐 비위 좋다, 이 사람은 비위가 나쁘다, 비위가 약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비위라는 거는 비장과 위장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위가 뭐 약하다라고 하면 비장, 위장, 그러니까 소화기 계통이 다 약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애들은 주로 이제 한방에서 배꼬래가 약하다,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배가 작고요. 그래서 네, 밥 용량이 적은 거죠. 그리고 뼈대도 가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체격도 좀 왜소해지기 쉽고 조금만 실제로 비위가 약하다 보니까 조금만 냄새가 이상하거나 자기 느낌에 안 좋으면 뭐 외que거린다든지 뭐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배 아프다는 소리를 자주 한다든지 이런 이제 문제들을 잘 나타나게 되고요. 이런 애들이 이제 비위 기능이 좀 좋아지면 먹는 것이 좀 나아질 수 있죠. 제일 많은 원인이 이제 비위 기능이 약한 경우고 그 외에도 이제 우리 체하면 입맛이 떨어집니다. 우리 체했을 때 뭐 당연히 먹을 생각이 없어지잖아요. 만성적인 체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계속 그냥 뭐 입맛이 없는 거죠. 뭐 밥을 주면 먹긴 먹는데 입맛이 없이 깨작깨작 먹고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친구들은 뭐 입냄새도 좀 나기도 쉽고 또 변취, 뭐 변에서도 좀 독한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고요. 또 속에 열이 많아서 오히려 못 먹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위장이 활동을 하면 열이 어느 정도 발생한다고 보는데요. 이제 오히려 열이 너무 많아서 진액이 말라서 입맛이 더 떨어진다고 봅니다. 이런 애들은 평소에도 열도 많고 뭐 응가가 주로 이제 토끼똥처럼 이렇게 보거나 이런 경우들도 많고 피부도 푸석푸석하고 이런 경우가 많죠. 마지막으로 좀 예민한 친구들.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간의 기운이 뭉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기운이 뭉치면 소화가 안 되고 입맛이 그냥 밥 생각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뭐 어른들도 스트레스 받으면 뭐 소화가 안 되거나 입맛이 떨어지는 거를 경험해 보는데요. 좀 예민한 애들은 그냥 소화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배가 아프다라고 얘기해서 밥 먹으라고 하면 배 아파서 못 먹는다. 뭐 이래서 안 먹고 또 금방 보면 잘 놀고 있어서 이 녀석이 꾀병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예민한 친구들도 이제 잘 안 먹게 되죠. 아니, 밥을 잘 안 먹으면 그 아이들 성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 텐데 어떻게 치료해야 밥을 잘 먹을 수 있을까요?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뭐 성장 호르몬도 물론 분비가 잘 돼야 되지만 그리고 이제 타고난 게 제일 크죠. 뭐 부모님께 타고난 게 70%에서 80% 정도가 될 정도로 사실은 유전적인 요인이 큽니다. 근데 나머지 후천적인 요인들 그게 20, 30% 정도가 되는데 그게 한 10cm 정도를 좌우할 수 있는 정도의 키가 되기 때문에 이제 후천적인 요인이라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영양 상태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뭐 수면이나 운동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 영양 상태 잘 먹어야지 잘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먹게 도와주기 위해서는 한방에서 볼 때는 일단 비위 기능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비위 기능이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처방들, 뭐 예를 들면 위장의 기능을 길러준다는 그런 이름의 양위탕이라든지 뭐 향사육군자탕 이런 것들로 기본적으로 이제 소화 기능 그리고 비위 기능을 도와주고요. 그리고 이제 예민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좀 해울건비탕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울체된 기운을 좀 풀어주면서 비장을 튼튼하게 해준다. 그런 쪽에 처방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이 소화기 계통을 도와주면서 식욕을 높여주고 그리고 이제 잘 먹어야지 결국은 잘 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한방에서 제일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장기가 비위 기능 그리고 신장 기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 따라서는 또 신장 기운 보강하는 약들을 같이 이제 써서 또 열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성장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열을 좀 식혀주는 그런 약들을 같이 쓰면
식욕도 좋아지고 좀 자라는 것도 조금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밥을 잘 먹으면 배가 부르다고 하잖아요. 부모님들 입장에서 아이들을 좀 밥을 잘 먹게 하는 그런 방법 같은 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일단 기본적인 원칙들을 말씀을 드려보고 사실 이게 또 다 적용하는 거는 집집마다 다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뭐 저는 첫 번째는 아이들 이제 먹는 문제니까 먹는 거를 좀 주의하자,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인스턴트 식품, 단 거를 먹이지 말자 아니면 최소한으로 먹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단 거를 먹으면 위장이 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위장 기능이 약하고 소화 기능이 약한데 단 걸 먹으면 더 소화 흡수가 안 될 거고요. 또 단 거 먹으면 우리 입맛이 또 싹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단 거 조금 먹고 나면 뭐 사실 배가 크고 잘 먹는 애들은 뭐 단 거 먹고도 또 잘 먹지만 좀 잘 안 먹는 애들은 뭐 초콜릿 한 조각 먹고 나면 밥을 한 끼를 건너뛰거든요. 그래서 인스턴트 식품을 피하자. 사실 이게 제가 제일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씹는 게 즐거워야 됩니다. 이제 이유식 때 이유식을 하면서 씹어서 이제 삼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맛이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이유식이 뭔가 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애가 씹는 게 귀찮고 그냥 우유나 마시고 이렇게 해서 그냥 배를 채운다 이렇게 습관이 들면 굉장히 먹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니까 어쨌든지 씹어먹게 좀 뭐 씹을 거리를 줘서 자꾸 훈련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세 번째는 또 우리 배하고 등을 많이 만져주라고 부모님들께 만져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배나 등에는 소화기에 해당하는 혈자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배 등을 만져주면 소화 기능에도 도움되고 식욕에도 좀 도움이 되고요. 또 칭찬이 제일 좋은 약 중에 하나입니다. 안 먹던 뭐 음식을 먹었다. 아니면 평소보다 잘 먹었다라고 하면 약간 뭐 오버하면서라도 칭찬을 해주고 박수를 쳐주고 해서 아이가 좀 이게 정말 좋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 수 있게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식탁에서 부모님들이 이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아이들 보는 앞에서 엄마 아빠가 잘 안 드신다든지 혹은 편식을 하신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아이들이 보고 배울 게 똑같이 가기 때문에 부모님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반대로 또 너무 많이 먹어서 비만이 네네. 된 친구들이 있잖아요. 비만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자료를 보면 소아청소년의 경우에 뭐 19% 정도가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20% 가까이가 이렇게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숫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전보다 굉장히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 비만이 이제 소아 비만은 굉장히 사실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소아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특히 최근의 보고에 의하면 10살 이전에 뚱뚱하면 10살 이후에는 덜 먹어도 계속 뚱뚱할 확률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10살 이전에 잘 관리를 하면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뭐 살이 좀 찌더라도 관리하기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의 비만은 이제 그 체지방의 세포 숫자가 늘어납니다. 이제 체지방이 이렇게 있다면 지방이 이렇게 사이즈가 커져서 생기는 경우가 이제 어른들의 비만이라면 아이들은 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 숫자도 늘어나고 그 또 부피도 늘어나면 훨씬 더 심각해지겠죠. 그리고 나중에 조절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고 또 아이들이 이제 이런 비만하게 되면 성인들에나 나타나는 그런 질환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고혈압이라든지 지방간, 뭐 우리 당뇨라든지 이런 뭐 대사성 질환들을 어릴 때부터 나타날 수 있고요. 뭐 최종에는 뭐 암이나 이런 이제 질환들도 오히려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관리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비만하면 특히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성조숙증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체지방이 많으면 몸에서 성호르몬이 분비가 빨리 되기 때문에 이제 성숙이 빨라지고 뭐 성숙이 당장 뭐 빠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숙이 빠른 만큼 당장은 더 잘 커 보이는데 최종 키에서 손해를 보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키가 뭐 지금은 남들보다 컸는데 나중에는 더 작은 키가 돼서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소아 비만에 있어서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낮은 자존감, 그리고 사회 적응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질 수 있고, 결국에는 학업 성취도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벌써 뭐 통통하면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다가도 상처를 받기도 쉽고요. 그래서 또 어떤 연구에 보면,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가 비만하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우울증 지수가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인데도 우울증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제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어릴 때부터 잘 치료, 관리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치료를 어떻게 하시는지. 치료에 있어서는 뭐 제일 기본이 사실 식습관 조절하는 겁니다. 식습관, 뭐 안 좋은 음식들, 제가 특히 강조하는 거는 사실 이제 음료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뭐 나쁜 음식들을 먹는 것도 나쁘고요. 그리고 밤늦게 먹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행동 수정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자기 애들도 이렇게 자기가 먹은 것들을 적어본다든지 이렇게 자기 행동을 되짚어보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스스로 이런 것들을 해보면 굉장히 좀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한방에서는 이제 이런 친구들이 주로 폐의 기운이 약해서 순환시켜주는 힘이 약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호흡기, 폐를 튼튼하게 해서 순환을 잘 되게 해준다든지, 그리고 습담이 많은 체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몸에 습기와 담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담이라는 거는 우리 가래처럼 몸에 필요 없는 건데 몸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담이 많다는 게, 이제 담이, 이런 습과 담이 몸에 들러붙어서 비만이 더 생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원인에 따라서 어떤 친구들은 이제 사실 비만 치료하러 왔는데 폐가 튼튼해져야 된다, 뭐 폐에 보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약 먹고 살이 더 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폐는 오히려 튼튼해져야지 더 순환이 더 잘 됩니다. 그래서 폐를 튼튼하게 하는 쪽에 치료를 할 거냐, 아니면 비위 기능이 좋아져서 이쪽 위나 장 기능이 좋아지고 노폐물 배설을 잘하게 이렇게 도와주는 게 이제 한방에서의 기본 치료가 됩니다. 물론 그 외에 뭐 필요한 경우에는 뭐 정신과적인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원장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원장님의 어린 시절 모습이 좀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한의학을 전공하다가 왜 소아과로 이렇게 오셨는지 그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와, 역시 원장님 곁에는 훌륭하신 부모님이 계셨군요. 원장님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셨는지 얘기 좀 더 해주세요. 네, 우선 뭐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사남매한테 사실 한 번도 좀 큰 소리를 내거나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온화하신 성품의 소유자셨던 것 같고요. 또 저희 어머님은 이제 7남매의 제일 맏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막내 외삼촌과는 뭐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맏이다 보니까 사실 맏딸이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학교를 안 보내고 뭐 동생들 뒷바라지를 하느라 사실 어머님이 지금도 말씀하시는 게 그때 공부하고 싶었는데 근데 한이 많이 맺혔다. 그래서 내 아이들은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뭐 저희 어머님의 그런 학구열 덕에 사실 제가 뭐 경남 거창이라는 아주 산골에서 지냈는데 사실 유치원을 별로 많이 안 가는 그런 시대였는데도 저를 이제 또 유치원에도 보내고, 그리고 저희 사남매가 다 이제 뭐 대학
대학까지 졸업하고 대학 뭐 이상을 졸업하고 이렇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어머님의 그런 학구열, 그리고 아버님은 항상 뒤에서 묵묵하게 저는 오히려 그게 굉장히 좀 저한테 채찍질이 또 된 것 같습니다. 절대 뭐 공부해 뭐 이런 말을 아버님은 절대 하신 적이 없으시고요. 쉬어가면서 해. 건강이 제일이지. 이런 말씀만 주로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게 오히려 공부를 해야 되겠다. 약간 오기도 생기고 오히려 더 채찍질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시다가 이제 간암이 이제 발병을 하셔서 이제 그 좀 일찍 퇴직을 좀 일찍 하시고 치료를 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사실 그때 이제 초기에는 뭐 간 수치도 좋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사실 뭐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한의대를 막 졸업하기 직전에 이제 암이 발병을 하셨는데 졸업하고서도 뭐 한약도 쓰기도 하고 사실 그러면서 좀 수치도 관리가 잘 되고 뭐 암이 이제 크지 않고 괜찮다 이런 말까지를 들었었는데 사실 그 제가 인턴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거의 뭐 외출이 없이 거의 병원에서만 뭐 피곤하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거의 한 1년을 사실 거의 뭐 잘 찾아뵙지도 못하고 사실 그렇게 지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이 악화가 되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턴 생활을 하다가 새벽에 이제 연락을 받고 이제 가셨는데 그때 이제 이미 거의 이제 뭐 의식이 오락가락 하시는 이런 상태셨거든요. 사실 그날의 일이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생생하게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죄송스럽기도 하고요. 지금 이제 내년이면 20년이 되는데 사실 지금 생각해도 조금 남들은 이제 한의사 아들이 잘 해줬겠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너무 좀 신경을 못 써드렸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사실 좀 울컥하는 게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그런 부모님들께 어떤 기쁨이 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공대를 가서 이제 뭔가 사실 그 당시로서는 프로그래머가 돼서 뭐 멋진 게임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알파고 같은 이런 인공지능을 내가 좀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사실 좀 계획이 있었는데 이건 남들한테 미뤄야겠다 하는 좀 약간 숫자에 사실 좀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숫자에 약하니까 조금 더 이제 사람에 가까운 쪽, 그리고 뭐 사람을 고치는 쪽, 그것도 고치는 쪽이니까요. 뭔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 뭐 후기대 선택을 할 때 이제 무조건 그냥 저는 제일 높은 데를 가려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차피 재수를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한의대 를 지원해서 뭐 합격하고 그때 저보다 부모님이 더 많이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졸업할 때 이제 우리 아들이 뭐 졸업해서 이제 한의사가 되는구나 해서 굉장히 좀 많이 기뻐해 주셨고요. 그런데 원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정말 아이들이 좋아서 소아과 의사가 되셨나요? 한의학에는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영이 10장부 마기 1부인, 뭐 영이 10부인, 마기 1소아 이렇게 얘기해서 10명의 장부를, 그러니까 남자를 10명을 진료하는 것보다 부인, 그러니까 여자 1명을 진료하기가 더 어렵고 여자 10명을 진료하는 것보다 1명의 소아를 진료하는 게 더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애들은 뭐 의사 표현도 어렵고 그걸 알아듣기도 어렵고 그래서 뭐 울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아이들이 치료가 어렵다라고 하는 문구가 예전부터 있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더라도 뭐 아이들이 진료를 받고 나서 건강해지고 그리고 아이가 웃고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이가 건강해지고 웃으면 그 집안 뭐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도 다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단순한 뭐 생각으로 선택을 했지만 할수록 좀 선택을 잘했다. 소아진료를 하기를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제가 갑자기 병원 시설이 좀 궁금한데요. 같이 좀 둘러봐도 될까요? 네네. 그러시죠. 나가시죠. 네. 네. 놀이방입니다. 애들 놀이방 그리고 앉아서 책을 보거나 뭐 그림 색칠 공부를 한다든지 이러려고 만든 공간이고요. 이제 저희가
그 인테리어를 하면서 제일 신경 썼던 게 애들이 무서워하지 않는 뭐 아이들 놀이터 같은 한의원, 그리고 엄마한테는 약간 좀 카페 같은 분위기의 그런 한의원을 만들려고 노력했거든요. 이런 공간에 있으면 아이들이 오히려 집에 가기 싫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놀다가 가는 친구들도 있고 네. 덕분에 안 울고 진료를 잘 받는 애들도 있고요. 아, 네. 아, 너무 예쁘네요. 친구실입니다. 친구실이라고 하면 이제 침 맞고 각종 치료들을 하는 곳인데요. 이제 아, 침을 여기서 맞는 거예요? 네, 아이들은 이제 여기서 누워서 침을 맞기도 하고, 혹은 뭐 마사지나 이런 것들, 뭐 부항 치료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이 이제 침대에 누워서 하게 되고요. 다른 이제 치료 기계들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뭐 이런 침대 높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이런 게 참 아이들을 위해서 신경 쓴 흔적이 보이는데요. 그리고 여기 앵무새 이런 소품들도 다 원장님 아이디어예요? 네, 저의 아이디어도 있고 직원들의 아이디어도 있고요. 아. 아이들이 누워서 이제 심심하니까 네. 보다 보면 위에 있는 게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네. 예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치료 공간입니다. 치료실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호흡기가 안 좋거나 뭐 감기가 있거나 이런 아이들 치료하는 공간입니다. 아, 굉장히 좋은 향기가 나고 코랑 입속이 시원해집니다. 자, 그러면 소화 한방에 대한 궁금증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진맥을 하지 않고 약을 먹어도 괜찮은가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예 신차를 안 하고 우리 애가 좀 약한 것 같으니까, 아니면 우리 애가 밥을 잘 안 먹는 것 같으니까 약을 좀 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받는 경우가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서 진료는 받았는데 이제 맥을 안 본 것 같은데 뭐 맥도 안 보고 뭐 약을 지어주나 이런 건 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 경우는 사실은 아이를 진료하지 않고 약을 짓는 경우는 물론 뭐 위험한 약을 처방하거나 그러지는 않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 진료를 보고 처방을 해야지 조금 더 정확하고 좀 더 좋은 처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경우, 이제 진찰은 봤는데 진맥을 안 봤다. 저도 간혹 얘기를 듣거든요. 원장님 맥을 안 보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잡는 걸 싫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난쳐가면서 놀아가면서 이렇게 맥을 짚게 되고요. 성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뭐 한참 이렇게 짚게 되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서 진맥하는 방법도 예를 들면 그냥 손가락 하나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로 이렇게 조금씩 옮겨가면서 보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맥을 봤는데도 뭐 안 봤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이제 아이의 경우에는 사실 맥이 어른보다는 많은 것을 말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맥 외에 사실 걸어오는 것부터 아이가 우는 소리, 말하는 소리, 얼굴 모양, 그리고 이제 눈 밑에 뭐가 있느냐 없느냐, 입가에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진단을 하기 때문에 꼭 맥을 봐야지만 처방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진료는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맥은 상황에 따라서 아이가 너무 울거나 하면 사실 문진, 그러니까 엄마나 가족들한테 물어보고서 처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한방 성장 치료를 할 것인가,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할 것인가, 그것이 좀 문제인데요. 네. 여기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한테도 와서 어머님들이 혹은 가족들이 많이 질문하는 질문입니다. 한방 치료를 해야 될까요? 양방 호르몬 치료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원장님 애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보십니다. 사실 굉장히 좀 이 부분은 딱 간단하게 무조건 한방 치료만 해야 됩니다. 무조건 호르몬 치료가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일단 한방 치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아이의 이제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주면서 치료를 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무리가 없고 부작용도 좀 적고 오히려 몸을 건강하게 해주면서 성장 치료를 한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단점은 호르몬을 넣어주거나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즉각적인 어떤 뭐 바로 뭐 약을 먹으면 바로 큰다든지 이런 게 바로 보이기는 힘든 그런 단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양방 호르몬 치료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치료이다 보니까 어떤 뭐 호르몬 주사를 하면서 바로 이렇게 자라는 게 보여지는 이런 것들은 좋을 가능성이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게 인위적으로 호르몬을 이제 넣어주는 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감 또 이제 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니까 아이가 이제 그런 것들을 거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또 단점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무조건 뭐 한방 치료를 해야 된다, 무조건 양방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일단 아이의 나이에 따라서 또 키 상태 그리고 예상 키, 뭐 키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제 한방 치료 혹은 한방 치료와 양방 치료를 같이 하자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사실 정말 1cm가 급하다, 뭐 혹은 성장이 마무리되어 간다. 예상 신장치가 뭐 최종 성인 키가 뭐 남자아이의 경우에 160, 뭐 160 요 정도다. 여자아이의 경우에 한 150 요 정도다.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사실 양방이든 한방이든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아직 성장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뭐 그리고 키가 그만큼 작진 않다. 뭐 그리고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뭐 그리고 호르몬이 부족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만 6세, 7세 이하라면 일단 한방 치료를 먼저 하면서 보자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아, 선생님, 총명탕이라는 약이 있잖아요. 네. 그 약을 먹으면 정말 똑똑해지나요? 네, 총명이라는 말이 들어가지고 사실 굉장히 유명한 처방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총명탕이라는 처방은 백복신, 원지, 석창포라는 이 세 가지 약재가 들어가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제 아이에 따라서 뭐 소화기가 약한 아이라면 혹은 체력이 약한 아이라면 다른 약들을 쓰면서 같이 이제 넣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한방에서는 이 이제 두뇌 활동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심장과 관련이 많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심장의 기운을 좀 안정시켜주고 이런 쪽의 약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아진다기보다는 머리를 맑게 해주고 좀 맑은 기운이 올라가서 좀 차분하게 공부를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처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럼 끝으로 한방 소아병원의 발전에 따른 원장님의 계획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는 일단 뭐 계획이라기보다는요. 그냥 꿈이 있습니다. 뭐 작은 꿈들이 있는데 우선은 좀 더 한약 뭐 혹은 한방 치료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좀 더 접근하기 쉽고 뭐 더 안 아픈 침 그리고 더 맛있는 한약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좀 더 많은 아이들이 한방 진료를 받고 더 건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방이든 양방이든 이런 것들을 뭐 가리지 않고 정말 어려운 뭐 질환이라든지 뭐 심한 증상이 있는 아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뭐 소아 뭐 양한방 협진하는 이런 한방 병원이 좀 생겨서 좀 더 심한 증상의 아이들도 좀 케어할 수 있는 이런 그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참 기대가 되거든요. 저도 앞으로 그 원장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이 좋아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계시는 한방 건강지킴이 신동길 원장님을 모시고 소아 한방 치료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양방과 한방, 그 의학의 가치를 따질 수 없으며 치료 효과 역시 어느 한 곳으로 기우는 것이 아닌 상부상조, 서로 도와서 질병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소중한 것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닥터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분야의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원장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